살면서 이토록 기적을 바란 적이 없다는 호성 씨. 엄마, 내 목소리 들려요? 아이고. 엄마 보여, 엄마? 엄마? 제 눈이나 제 손을 쳐다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동공이 안 움직여요. 한 곳만 응시하고 있잖아요. 시선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못하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교통사고 4개월째. 갑작스러운 사고는 하루아침에 모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누워서 지금 절 쳐다보지도 못하시잖아요. Do you know the song Break Me by John Lennon? Yes. 호성 씨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예. 아하. 밝고 너무 건강하셨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활발했던 엄마가 이젠 산소호흡기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딱 해라. 이 부위가 골절된 부위입니다. 아, 보이네요. 예, 완전히 이제 동강이 났죠. 동강이 났고 그리고 다발성으로 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4개월 이상 지났고 또 회복이 될지 정신이 조금씩 깰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식 불명 오래됐네요. 예. 사고 장소는 불과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을 가려면 삼거리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당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미영 씨. 이제 버스를 타려고 통상 어머니 이렇게 걸어가고 이랬어요. 이때 순식간에 승용차 한 대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15m가량 지나가고 나서야 차는 멈춰섰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말합니다. 일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잘 들어가니까. 여기서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다 그러지. 아, 10명 중에 9명 다 일로 걸리나요? 직진하면 편하니까. 그렇죠.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는 사람들.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교통사고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좀 의심되신? 치고 나서도 몸 밑에 더 갔어요. 제가 생각에 브레이크를 잡는 게 너무 늦게 잡았다는 거죠. 아, 바로 잡지 않고요. 본능적으로 바로 잡거든요. 사고 CCTV 영상을 볼 때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치고 난 후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15m나 지나가서 멈춘 운전자. 이 점이 아들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사고랍니다.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들의 말처럼 의문이 많은 교통사고인 걸까요? 사고 영상을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지되어 있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식별되는 순간 차량이 급하게 달려오거든요. 피해자가 충분히 횡단보 쪽으로 걸어왔을 때 운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가 않거든요. 전방 주시 태만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코너기 때문에 왜요? 여기서 조향을 하잖아요, 우측으로. 예. 핸들을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핸들을 조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방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약 15m 정도 차를 정지를 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전체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기보다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렸다가 노는 걸 보고 따라간 겁니다. 세상에. 자동차로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심하다. 운전자 김 씨는 미영 씨가 걸어온 걸 보고 그대로 돌진했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게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야, 진짜 무섭네요. 완전 계획적이었군요.
그렇다면 운전자인 김 씨는 왜 미영 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 운전자라는 일면식이 없지만 배우의 누군가가 시킨 거예요. 사주를 한 거죠. 누군가에게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집이 엉망입니다. 사고 직후 찾아온 엄마의 집은 평소처럼 깔끔했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 다 무슨 서류일까요? 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합의서가 이 모든 걸,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죠, 저게? 엄마가 남긴 한 장의 합의서. 뭐 이제 채무자들이 쭉 있고 4월 5일에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에 치였던 그 날짜가 4월 5일 09시 39분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날짜가? 뭔가 좀 수상하네요. 어머니 핸드폰에서 본 게 있는데요. 씨한테 카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었던 내 자신이 저주스럽습니다. 엄마가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옆동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러게요.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인기척이 없는 그녀의 집. 제작진은 둘 사이를 잘 안다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럼 씨랑은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사람이 2년 동안 동대표를 2년 동안 하거든요. 그 2년 동안 둘이서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또 막 투자를 해가지고 땅 사고 그래 다닌다 뭐 이러더라고요. 2년 전 동대표를 하게 되면서 정 씨와 친하게 지낸 미영 씨.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정 씨가 자랑을 해왔답니다. 씨 그분이 이제 소개해준 분이고 그분이 투자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맹신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 추천했으니까요. 너무나 가까워. 정년 퇴임 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는 이웃 정 씨의 소개로 1년 전 부동산 중개업자인 서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한 땅 4군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4군데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4개를 다 사시고 그냥 씨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그냥 다 사버린 거죠. 총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교직 생활하면서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서 씨에게 땅을 매입한 엄마. 이것이 실제 매매 계약서인데요.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엄마에게 찾아온 비극. 아들 하나가 전부였는데 혼자 살면서 심은 아들을 그려하면서 사는 거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6살 때인가 아버님 헤어지셨어요. 저는 아빠 손에서 컸었습니다. 보면 다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과 너무 닮았네.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실감하게 되는, 아마 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부모가 되고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호성 씨.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던데. 원래 그럴 뿐이 아니시거든요. 어머니 굉장히 치밀하시고 이제 많이 따지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억대가 넘는 땅을 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 씨의 말만 믿고 매입한 엄마를 아들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매입한 4개의 땅 중 하나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쪽 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일산이에요, 일산. 그린벨트고 그다음에 저 상촌 노구역에 우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 아이고. 그렇다면 다른 땅은 어떨까요? 경사도가 20도에서 25도 이상이 된다고요, 여기가. 원래 그러면 개발을 한다. 막 깎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나요? 아니, 깎으려 해도 경사가 어느 정도 돼야 깎지. 허가를 안 해줘요. 20도, 25도 되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뭐 때문에 뭐 왔는데요? 아, 요 뒤쪽에 요새 개발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개뿔이나 뭐, 내 평생 쓰다고 자라
알았어. 이거 들었고 뭐 있어요? 확인 결과 그녀가 매입한 땅 모두 투자 가치가 없는 맹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2억 몇천을 줬다면서요? 실제 거래 이 매매 계약서거든요. 그때. 예. 미영 씨가 매입한 땅을 보면 등기부 등본에서는 5,30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그런데 미영 씨가 쓴 매매 계약서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다른 땅도 마찬가지로 부풀려진 금액으로 땅을 매입했는데요. 아이고야.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할 때 다운 계약을 하는 거지. 너무 또 살 때 다운 계약을 해올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지 나는. 이익이 된 세금을 내야 되잖아. 이제 팔적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우리가 1억 낼 거 우리가 1,000만 원 하면 된다 이거라. 너무 수상한데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예. 예, 중개 보조 뭐 고용 중개사 자격증은 없고요. 한 2년인가 3년인가 상담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기요? 예, 부동산 관련된 사기. 아, 처음이 아니군요. 뒤늦게 서 씨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된 미영 씨는 분노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 덕을 꿀꿀 헤쳐먹나 이 새끼야. 맞으셔. 뭐 하는 짓이고 이 사기꾼 놈아. 사기꾼? 사기꾼 아니면 아예 정답을 내놔라. 실제 계약서 갖고 와. 갖고 와. 실제 계약서를 사월했잖아. 아까 그랬다 했잖아. 12월 12일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때 해야 돼. 다 듣고 있으니까 그때 해. 정말 너무하네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정 씨와 서 씨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상경 안 되잖아. 강경을 같이 그리 채우라고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사고 날짜군요. 그날이군요. 두 사람이 빚을 변제하기로 한 약속의 그날 4월 5일. 아침 일찍 엄마는 길을 건넙니다. 바로 그때 돌진하듯 달려드는 자동차. 아유. CCTV가 없었다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부풀려진 투자금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근저당 설정 등을 면탁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미행해가지고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한 걸로 확인됩니다. 아유. 사전에 미영 씨의 생활 습관을 파악한 서 씨는 신용 불량 상태인 운전자 김 씨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한 사람은 지금 송치가 어제 됐고, 예. 두 사람은 지금 그 재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게 생각해. 주범이 진대. 네. 지를 자꾸 주범이라 하니까 안에서 이제 안 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할 때 수표를 준 거예요. 그 통장을 조사해가지고 결과 잡히더라고요. 이웃 정 씨가 주범이라는 서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인 걸까? 실례하겠습니다. 저 말씀 좀 해줄게요. 씨 남편 되시죠? 아내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세요? 범행에 대해서? 아니요. 범행에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한다고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할게 그거를.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나 저기 돈도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사는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여기에 옛날에 여기에 양가 부리고 어떻게 신문도 나고 했던 사람이. 평소 선행을 베풀던 아내가 살인 공모를 했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씨나 는 아내분이 주동자다, 주범이다라고 얘기해요. 사기꾼이니까 그러면 사기꾼이니까 사기꾼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씨한테 아내분이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따로 입금한 조건은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대체 뭘까요 정말. 정 씨는 살인 공모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 또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한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신뢰가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인수 사기꾼. 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시세보다 몇 배 더 주고 산 거야. 이분도 사기를 당했네요. 규획 부동산이죠. 예. 이 인간이 아니죠. 그 이후 사고 난 이후에 각종 노밀이라든지 형세 아무 그거 없이 나타나고 술 마시고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뒤늦게 서 씨의 범행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이 남성. 만약 그때 끝까지 저렇게 싸웠다면 내 역시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나. 그렇게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검거되기 직전까지 서 씨는 치밀했습니다. 여기인데. 이거 뭔데요? 내 앞에 나하고 통화한 4월 5일날 사고 났잖아. 4월 5일에 사고 났는데 4월 16일자라 녹음 파일이네요. 지인의 입단속까지 했는데요. 뭐라고요? 지금 이제 뭐 나랑 물으면은 네 알지요. 그럼 뭐 나랑 물을 겁니까? 너 알지요. 하고 뭐 우리 저기 사서 밥도 먹고 아요 이러면 되거든. 몰라 하면 안 되거든. 그래 그지? 와. 그러면 내가 알았어 얘기. 예, 뭐 알아서 하시 그래 뭐 저희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알마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딱 이러면 돼 한마디로 안 그래요? 아직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채 다투고 있는 서 씨와 정 씨. 그 둘을 믿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미영 씨. 그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알면은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이 그런 걸 알고 그런다 이러면은 내가 안 죽겠나.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어디 뛰어내려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기고 싶어 전 재산을 투자했던 엄마. 저 때문에 또 괜히 무리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 걸 알게 된 씨가 그 허점을 노리고 접근했나? 이런 생각 들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착잡하네요 정말. 엄마 빨리 일어나. 응? 빨리 일어나야지.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없으니까.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들은 엄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지난 4월 혜연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4월 28일 일요일날 5시 30분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항공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종찬이가 5시 50분에 사망했다고. 아휴. 머리에 붕대를 많이 감고 있었고 머리 뒤쪽에서 피도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지고 있더라고요. 어쩝니까? 사고 현장도 처참했습니다. 아유. 사고가 정말 크게 났었네요. 사고 당일 친척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종찬 씨. 큰아들 민경이 있었어요. 고종 사촌 다 이렇게 같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아빠가 생신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보내줬었거든요. 아이고 참. 모임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오고 있었다는데요. 잠시 졸음 쉼터에서 쉬다가 출발한다는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고속도로 그 서울 쪽에 졸음쉼터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2시 반쯤 사고가 난 거 같았어요.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SUV 한 대가 정차해 있었던 건데요. 네?
아니 추월차로에 차가 서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거기 왜 서 있는 겁니까? 깜깜한 도로 위 그 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추돌한 겁니다. 충격으로 1차로에 서 있던 SUV 차량도 크게 파손됐는데요. 경찰에서 이 차를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도난 차량이고 그 차 주인이 기름을 2만 원 정도밖에 주의를 안 해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주위를 돌다가 새벽에 이제 그쯤 기름이 소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차가 그 1차선에 서 있었다.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종찬 씨. 그런데 경찰관들이 사고 이상하다고 부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검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병원에서 준 저희 아들 옷을 안고 울다가 이제 옷을 펼쳐봤어요. 얼마나 어떻게 많이 다쳤고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나 싶어서 제 아들 옷을 펼치는데 그 자켓 같은 이 바퀴 자국 같은 게 나있더라고요. 아이고. 종찬 씨가 입고 있던 옷 등 부분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나 있던 겁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도 문짝도 괜찮고 이쪽도 문짝이 원래 괜찮아야 되는데 종찬 씨 차량의 운전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있던 겁니다. 그러게요.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왜 운전석 문이 파손된 거죠? 그러니까요. 1차로에 서 있던 차량 후면을 그대로 추돌했기 때문에 운전석 문이 파손될 확률은 적었는데요. 차가 회전해서 부딪혔으면 모를까 저렇게 문이 파손되긴 어렵죠. 그렇죠. 수상한 정황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찬이 차에 있는 블랙박스도 집도 빼간 것 같다고. 누가요? 처음에는 그 칩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칩을 꽂지 않고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 차에는 그걸 안 꽂으면 소리가 계속 난대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칩이 없어진 게 이상하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가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 조사와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찬 씨가 자동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착하고 다정한 아들이었다는 종찬 씨. 아이고 참. 너무 진짜 너무너무 착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온 아들인데. 종찬 씨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1차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종찬 씨. 이 사고로는 바퀴에 깔릴 가능성이 적은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 종찬 씨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에서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차 사이에 몸을 피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고의 최초 신고자도 종찬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의식이 확실히 있었던 거네요. 여보세요?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이거 다리. 지금 구급차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희 아들은 많이 아파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러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근데 어쩐지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첫 번째 구급차 도착하고 도로교통순찰대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도착하고 같이 이제 오셔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추가로 오는 잠깐의 사이에 종찬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밖에 자기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석 옆으로. 오늘 걸 저희 듣기로 원래 정지 상태로 갔었거든요. 네네. 종찬 씨 옷에 남긴 바퀴 흔적이 추돌사고 이후의 일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 위에 있는 보면은 그 재봉선이 하나 보이죠? 그게 아마 이게 등 라인일 거예요. 엎드린 상태죠. 그러면 이게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걸 이렇게 밟고 가고 그 과정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바퀴가 한 번 묻은 게 아니에요. 같은 궤적을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종찬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순찰대가 앞에 있는 SUV 차량을 수습할 동안 도로 위에 나와 있던 종찬 씨를 누군가 차로 쳤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잠깐 사이에. 대체 어떤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걸까?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이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순찰차 한 대가 중부고속도로 다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분들 후송되는 상태였어요.
이상한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팀이 종찬 씨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을까? 전복된 차량을 우선 구조를 하는데 환자가 더 있으니까 한 대가 더 와서 현장에서 앞으로 가다가 거기서 발견했다더라고요. 그런 중앙분대 쪽에 계신 분, 거동이 불편한 분 계시면 좀 초동 조치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없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차가 뒤집혀져갖고 거의 심정지 상태니까 워낙 급했으니까 그 앞차가 거리도 멀었어요. 그리고 바로 2분 뒤에 또 구급차 또 왔어요. 그 차가 바로 그 앞으로 간 거죠. 2차 사고 났다는 거는? 못 들었죠 저희는 그 당시에는. 더 위급한 환자를 수습하느라 종찬 씨에게 발생한 2차 사고를 몰랐다는 구급대원들. 제일 의문스러운 게 기소방차가 와 있었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거. 저는 그게 너무 의문스럽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119랑 통화할 때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갔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종찬 씨의 친구들이 2차 사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보려고도 했다는데요. 지금 잘 보면은 가로등이 딱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에는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가로등이 계속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네. 가로등이 없어요. CCTV는 보면은 지금 여기가 35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딱 보면은 완전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중요한 단서가 됐을 종찬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진 상황. 아니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현장엔 구급대와 순찰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있고 이제 종찬이 차가 이제 거기 1차선에 이렇게 사고 난 채로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레카차가 후진해서 오더라고요, 빠른 속도. 에? 사설 견인차 사업대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중 두 번째로 현장에 온 견인차가 후진을 하며 종찬 씨 차 옆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세상에. 여기 있는 갓길이고 여기 차가 있는데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제 아들이 이제 아니 저게 X를 쿵 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보이더라고. 우리도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실루엣만 살짝 보이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차가 들컹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견인차의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렇게 넘치면서 종찬 씨를 친 순간 곧바로 사고를 인지했다는 견인차 기사.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와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2차 견인차가 떠나버렸어요. 현장을. 교통사고 현장을 무리하게 비집고 진입하다가 종찬 씨에게 뺑소니 사고를 가하고 떠난 사설 견인차. 1차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던 종찬 씨는 견인차에 치인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진하여 좌측면허 진파가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졸음쉼터에서 이제 역주행해서 들어온 거죠. 졸음쉼터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좀 속도도 빨랐던 것 같아.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후진을. 당시 견인차는 인근 졸음쉼터에서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며 사고 현장으로 왔던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가 이렇게 난 줄 몰랐었거든요. 아휴 참. 불법 역주행도 모자라 사람을 치고 달아난 견인차 기사 강 씨. 그는 왜 이렇게 무리한 운전을 했을까? 평소 견인차 운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한 분 혹시 아세요? 상황상으로 얘기하는 거. 네, 맞아요. 안 돼, 대단히 이거. 레카 연합이랑 레카 소속이신 거예요? 개인사건이 있다. 가버리랑 레카차를 그냥 뭉쳐갖고 그냥 미련 받고 지네들 뒤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경제 오고 금방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그러고 너무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래.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애들하고 말을 섞기가 싫어. 우리가 지금 막말하고 그러니까. 견인차 기사의 모든 범행 정황이 담긴 종찬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그가 가져간 걸까?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가해자 강 씨 외에도 견인 차량이 2대 더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계속 사고가 난 후에 이제 자기는 휠이 바퀴가 휠이 잘못돼서 견인을 못한다고 갖고 세 번째 온 레카가 저희 아들 차를 걸었어요.
종찬 씨 차량을 밀고 들어오면서 가해자 강 씨 차량도 파손됐던 상황. 강 씨보다 현장에 늦게 온 세 번째 견인차가 종찬 씨 차를 견인했다는데요. 근데 그 블랙박스 칩을 그 사고 직후 소방관들이 와서 심폐소생할 때 그때 뺐는지 아니면 이제 따로 말랐을 때 뺀 건지 레카가 끌고 가서 이쪽 갓길 같은 데 이렇게 서져 있고 그래서 내려서 저희 아들 차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 차 있는 쪽에서 조금 많이 머물기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오고 그 3번 레카차 기사도 같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한...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들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사고 지점에 출동하는 견인차 업체는 총 3곳. 당시 견인차 기사들을 수소문하던 중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거 혹시 지금 취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거 혹시 지금 취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저는 만 견인한 거고, 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세 번째 견인차. 그러네요. 가해자 강 씨와 함께 견인기사 일을 했다는 상규 씨. 사고 당일에도 강 씨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갔다는데요. 뜬금없이 자기 사고 났다고 출발한 거예요. 이미 현장에 가니까 견인을 해달래요. 사람을 피하다가 벽에다 박았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후진을 하니까 조수석 쪽으로 피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핸들을 틀어서 박았다니까 당연히 저는 믿었죠. 아유 참. 하지만 강 씨의 말이 석연치 않았다는 상규 씨. 저 왜 박았냐, 왜 사고 났냐 그랬죠. 왜냐면 접촉사고인데 막 달고 나와서 보니까 문짝에 긁힌 자국이에요. 아무것도 문짝에 상관이 없는데 사고랑. 그래서 이제 제가 견인한다는데 그 차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나 그냥 여기다 차 세우겠다. 세워놓고 가겠다. 그냥 형이 알아서 해라. 상규 씨가 의아하게 여긴 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고속도로 순찰 때가 블랙박스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보는데 본체는 있는데 SD카드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숨긴 거예요. 일부러 설득시켰어요. 가서 자수해. 사라졌던 블랙박스 메모리. 결국 가해자 강 씨의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피를 물티슈로 닦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를 본 적이 없어요. 피를 닦았다? 저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종찬 씨에게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까지 인멸한 견인차 기사. 아이고 참. 거의 살인이라고 보죠. 내 차로 인해서 충돌이 된 걸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차 바퀴가 사람 몸통이요. 보통 한 지면에서 한 15cm 정도 높거든요. 이 정도 돼요. 여기를 바퀴가 타고 넘어요. 본인이 사고 난지를 몰랐다는 거는 불가능이고 사고 난지 몰랐으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만약에 제거합니까, 그분이 그거를? 거기에서 빨리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분 급하게 됐다고 빨리 좀 와서 달라고. 그 얘기만 했어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인차가 무리하게 사건 현장에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응급조치만 취해줬더라면 33살의 종찬 씨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가해자 강 씨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상황. 전문가는 가해자 강 씨의 범죄를 어떻게 볼까? 자신의 그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도난을 했고 그 안에 정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구형 관점에서 판결 관점에서 본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재판 단계에서 양형으로 고려돼서 판단되도록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해자 강 씨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취재를 다니는 혹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사선생님 재판 준비 중이셔서 아이고 우리 영수라고 진짜 못 봤어요. 아, 의뢰인께 영화 그렸는데 따로 연락이 없으세요? 재판 중이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건데요.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장문의 편지만 전해왔습니다. 처음 외제차에 부딪힌 거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과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못했다는 거네요. 지난달 21일 가해자 강 씨의 두 번째 공판날, 강 씨의 가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찬 씨를 잃은 슬픔이 더 깊어진다는 유족들.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서 사고 이후의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러고 그러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아들이 이제 33살이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아직 할 일도 많고 진짜 꿈나는 이 아들 착한 아들 너무 아까운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저는 싫잖아요, 진짜.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없는데. 종찬 씨에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3년 넘게 불안하게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 이름을 내 세상을 전화해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저는 제 세상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지금 비밀을 아예 못 받아서 이 사실을 하고 나면 정신 차려야 돼. 어떡해. 하루아침에 종찬 씨를 떠나보낸 가족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남은 이들의 슬픔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계속 장난치는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열심히 내가 지내고 있을게. 열심히다가 우리만 지내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종찬 씨. 부디 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길 바랍니다.